범이야, 우리 같이 걸을까? 제1장 담장 밑에 불청객. 새벽 4시 반. 나는 또 잠에서 깼다. 요즘 들어 잠이 얕아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잠이 무서워졌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꿈속에서 자꾸만 쫓기거나 누군가를 놓치거나 혹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공을 헤매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뜬다. 30년 넘게 강력계 형사로 살았으니 잠자리가 편할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진 건 아이러니였다. 범인을 쫓지 않아도 되는 지금 나는 오히려 내 안의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 갓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킁킁거리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담장 밖에서였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 이 동네는 길고양이가 많아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소리쯤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숨소리가 너무 컸다. 짐승의 체구가 제법 크다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묵직한 호흡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뚝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관절염이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수술대에 눕는 것보다는 이 정도 통증쯤이야 참을 만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었다. 사실은 겁이 났던 것이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혹은 깨어나더라도 예전처럼 걷지 못할까봐.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1월의 새벽은 칼날 같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나는 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꾹 참았다. 담장은 높지 않았다. 허리춤 정도 되는 낡은 벽돌담.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기저기 금이가 있는 담장 밑 구석진 곳에 녀석이 있었다. 개였다. 덩치가 꽤 컸다. 진돗개처럼 생겼는데 털색은 누런 황토빛이었다. 소위 말하는 황구. 하지만 그 털은 군데군데 엉겨 있었고 흙과 먼지 모를 얼룩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녀석은 담장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추위를 피하려는 듯, 아니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기려는 듯.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녀석의 눈은 탁했다. 나이든 개의 눈이었다. 흰 백태가 희미하게 끼어 있었고 눈가의 털은 백발처럼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멈춰 세운 건 그 눈빛 속에 담긴 경계와 체념이었다. 사람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힘도 없다는 듯한, 그저 얻어맞지 않기를,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녀석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새벽 공기 속에서 두 늙은 생명체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제야 나는 녀석의 귀를 봤다. 한쪽 귀가 반쯤 잘려 있었다. 깨끗하게 잘린 게 아니라 뭔가에 뜯긴 듯 울퉁불퉁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싸움에서 다친 건지 아니면 사람 손에 당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뒷다리. 녀석의 왼쪽 뒷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체중을 제대로 싣지 못하는 듯 보였다. 절뚝발이로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쉬어 있었다. 녀석은 내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그저 몸을 더욱 낮게 웅크렸을 뿐이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관절이 더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이상했다. 나는 평생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아니, 키울 여유가 없었다.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려 살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술이나 퍼마시며 쓰러져 잤다. 아내도 결국 떠났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는 말을 남기고. 녀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를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듯 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다. 기대하지 않는 눈빛, 체념한 자세. 그건 마치 거울 속의 내 모습 같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무릎이 뻐근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녀석과 나 우리는 둘 다 성한 데가 없었다. 낡고 부서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들.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쓴웃음.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계를 보니 5시가 조금 넘었다. 다시 잠들기엔 애매한 시간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인스턴트였다. 값싼 믹스커피. 뜨거운 물을 붓자 시큼한 향이 피어올랐다. 나는 그걸 들고 창가에 섰다. 담장 쪽이 보였다. 녀석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웅크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돌처럼. 범이. 나는 불현듯 그렇게 불러봤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 이름이 떠올랐다. 범처럼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당당했을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때는 힘있고 씩씩했을 녀석. 지금은 절뚝거리며 담장 밑에 웅크린 채 새벽을 견디고 있지만 커피를 다 마셨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나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자꾸 녀석의 눈빛이 떠올랐다. 탁하고 슬프고 체념한 그 눈. 그리고 절뚝이는 뒷다리.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 무릎도 아팠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있었다. 겁이 나서. 늙는다는 게 무섭고 약해진다는 게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데 저게도 그런 걸까? 다리가 아파도 참으며 추위를 견디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걸까?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겨울 새벽은 느리게 왔다.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며 세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나는 다시 창가로 갔다. 녀석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담장 밑에 있었다. 고개를 들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는 걸까?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나는 그때 깨달았다. 녀석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하루를, 추위를, 고독을. 나처럼. 범이야.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봤다. 물론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르고 나니 가슴 한쪽이 조금 덜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녀석은 매일 밤 담장 밑으로 왔다. 나는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른 척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녀석의 그림자를 확인했고 새벽이면 또 그 거친 숨소리에 잠을 깼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외면하며 며칠을 보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늙은 생명이 각자의 밤을 견디고 있었다. 제이장 마음을 여는 냄새, 북어 대가리. 일주일이 지났다. 녀석은 매일 밤 왔다. 어김없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골목 어귀에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알 수 있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쉬는 리듬. 왼쪽 뒷다리에 체중을 제대로 싣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규칙한 박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우스웠다. 30년 넘게 범인의 발소리를 추적하던 귀가 이제는 길 잃은 개의 절뚝거림을 기억하고 있다니. 녀석은 여전히 담장 밑 같은 자리에 웅크렸다. 나는 여전히 모른 척했다. 하지만 점점 더 신경이 쓰였다. 밤마다 기온이 떨어졌다. 일기예보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나는 이불을 2장 덮고도 추웠다. 전기장판을 틀고 내복을 2벌 겹쳐 입고도 새벽이면 손발이 시렸다. 그런데 저 녀석은 담장 밑에서 맨 땅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별로 들어있는 게 없었다. 김치통 하나, 오래된 된장통, 그리고 냉동실 구석에 박혀있는 비닐봉지 몇 개. 나는 그중 하나를 꺼냈다. 북어였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꽁꽁 얼어붙은 북어 대가리 서너 개. 아마 몇 년 전 아내가 아직 이 집에 있을 때 사둔 것일 게다. 북어국을 끓여준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하지만 끓이지 않았다. 아니, 끓일 기회가 없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너무 멀어져 있었고 결국 아내는 북어국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북어를 물에 담갔다. 얼음이 녹으면서 비린 냄새가 올라왔다.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냄새였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북어국 냄새. 뜨겁고 얼큰하고 배를 채워주던 그 냄새. 냄비에 물을 붓고 북어를 넣었다. 된장을 한 숟가락 풀고 무 몇 조각을 썰어 넣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다. 뭔가를 하다가도 멈춰서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렇다. 텅 빈 머릿속, 공허한 가슴, 북어가 익어가면서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된장 냄새와 북어 냄새가 뒤섞여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어머니, 형, 좁은 단칸방, 연탄불.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지금은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외롭다. 국이 끓었다. 나는 불을 끄고 뚜껑을 열었다. 김이 확 피어올랐다. 북어 대가리를 건져냈다. 뜨거워서 손끝이 데일 것 같았지만 나는 그대로 집게로 집어 접시에 담았다. 1개, 2개, 3개. 그리고 국물도 조금 떠서 함께 담았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담장 밑 녀석이 있을 자리가 어렴풋이 보였다. 오늘도 와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 한번 먹이를 주면 녀석은 계속 올 것이다. 그럼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먹이고 돌보고 어쩌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 발은 이미 현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나는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담장까지는 불과 몇 미터.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담장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를 들여다봤다. 녀석이 있었다. 역시나 웅크린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우리는 또 한참을 눈을 마주쳤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덜 날카로웠다. 익숙함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접시를 담장 너머로 밀어 넣었다. 조심스럽게. 국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접시가 땅에 닿는 순간 북어 냄새가 더 짙게 퍼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이 묻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왜 주는 거지? 무슨 속셈이지? 나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말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고 떨렸다. 먹어. 식기 전에. 녀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더 물러섰다. 담장에서 멀어져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계속 녀석을 봤다. 그때였다. 녀석이 천천히 일어났다. 왼쪽 뒷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시 쪽으로 다가갔다. 코를 킁킁거렸다. 북어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마치 처음으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떨렸다. 녀석이 북어 대가리 하나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씹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뜨거워서인지 몇 번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했다. 하지만 뱉지는 않았다. 계속 씹었다. 그리고 삼켰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알지 못했던 긴장이 풀렸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 누군가를 먹이는 것, 누군가가 내가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단순하지만 깊은 연결. 녀석은 두 번째 북어도 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접시에 남은 국물까지 핥아 먹었다. 혀로 접시를 훑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작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서 있었다. 추웠지만 발을 떼고 싶지 않았다. 녀석이 다 먹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이번에는 달랐다. 경계심이 조금 줄어든 눈빛. 여전히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은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게 감사의 빛 같은 게 스쳤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 잘 먹었냐? 나는 중얼거렸다. 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하지만 녀석은 자리에 다시 웅크렸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게 답인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무릎이 더 아팠다. 추위 때문에 관절이 더 굳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덜 꾸었다. 새벽에 깼을 때 나는 창문으로 가서 담장 밑을 봤다. 녀석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웅크린 채로.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북어를 삶았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밀어 넣었다. 녀석은 이번엔 조금 더 빨리 다가왔다. 그리고 먹었다. 나를 보면서도 먹었다. 도망가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북어 대신 닭가슴살을 삶았다. 냉동실에 남아있던 것이었다.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상하지는 않았다. 삶아서 잘게 찢어 밥과 함께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또 담장 너머로 건넸다. 녀석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정말로. 아주 짧게 한두 번. 하지만 분명히 흔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오래전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범이야. 나는 녀석을 불렀다.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녀석이 귀를 쫑긋 세웠다. 잘린 귀가 아니라 성한 쪽 귀를. 듣고 있었다. 나를. 너도 나처럼 여기저기 고장이 났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녀석에게인지 나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말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평생 숨겨왔던 약함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같이 버텨보자고. 녀석은 밥을 먹으며 나를 봤다. 그리고 나는 녀석을 봤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늙은 생명이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말없는 약속. 함께 견디겠다는. 그날 밤부터 나는 매일 저녁 녀석에게 밥을 줬다. 담장 너머로. 녀석은 매일 와서 먹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에게 다가왔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적대감은 사라졌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담장 밖으로 나갔다. 접시를 들고 직접 녀석 앞에 놓았다. 녀석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나는 접시를 놓고 천천히 물러났다. 그리고 담장에 기대어 섰다. 녀석이 다가왔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어둠 속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밥을 먹는 늙은 개. 절뚝이는 다리. 잘린 귀. 탁한 눈.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나는 무릎이 아팠지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녀석이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녀석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잘 먹었냐, 범이야. 녀석의 꼬리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나는 접시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아니, 꿨는지도 모르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덜 무겁다는 것이었다. 담장 밑의 불청객은 이제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었다. 녀석은 내 삶에 들어온 작은 온기였다.
북어 대가리라는 하찮은 것으로 시작된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연결이었다. 제3장 낡은 목줄과 첫 산책. 2월이 되었다. 녀석과 내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다. 이제 범인은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담장 밑에 나타났다. 시계처럼 정확했다. 나도 그 시간에 맞춰 밥을 준비했다. 처음엔 냉동실에 있던 것들로 때웠지만 이제는 마트에 가서 직접 샀다. 닭가슴살, 소고기 자투리, 가끔은 고등어. 사료를 살까도 고민했지만 왠지 직접 만든 게 나을 것 같았다. 내가 먹는 것과 같은 걸 나눠주고 싶었다. 녀석은 이제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내가 접시를 들고 나가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다. 여전히 절뚝거렸고 잘린 귀는 그대로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졌다. 탁했던 눈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밥을 주고 나서 녀석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녀석은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나를 쳐다봤다. 경계가 아니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아직 거기 있네. 괜찮아.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녀석의 머리 쪽으로. 녀석이 움찔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더 천천히 숨을 죽이며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녀석의 머리에 살짝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털은 거칠었지만 그 아래로 전해지는 체온은 뜨거웠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녀석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허락한 것이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털 사이로 손가락이 파고들었다.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녀석은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가만히 있었다.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목욕을 시켜야 하는데.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집 안으로 들릴 수는 없었다. 아니, 드리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었다.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산책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멈칫했다. 산책. 언제 마지막으로 산책을 했던가. 퇴직하고 나서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마트 갈 때, 병원 갈 때 정도. 그것도 택시를 타고. 걷는 게 무서웠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싫어서였다. 동네 사람들이 묻는 게 싫었다.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어때요? 대답하기 싫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과 함께라면 다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게 목줄. 여러 종류가 나왔다. 화려한 것, 튼튼한 것, 비싼 것. 하지만 뭘 사야 할지 몰랐다. 녀석에게 맞는 게 뭘까? 대형 견용이라고는 하는데 녀석의 목둘레가 얼마나 될까? 결국 나는 집 근처 철물점에 갔다. 오래된 가게였다. 주인 아저씨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목줄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개 키우세요? 아, 뭐 그렇다고 해야 하나. 나는 얼버무렸다. 키운다고 말하기는 애매했다. 그냥 밥만 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다. 가게 한쪽으로 가더니 낡은 상자를 뒤졌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사서 여기는 잘 안 와요. 근데 옛날 물건이 하나 있긴 한데. 그가 꺼낸 건 가죽 목줄이었다. 갈색 가죽. 곳곳이 바래고 금속 고리도 녹이 슬었다. 하지만 튼튼해 보였다. 무게감이 있었다. 이거 옛날에 군견용으로 쓰던 거예요. 튼튼해요. 근데 좀 낡았죠. 주인 아저씨가 미안한 듯 말했다. 나는 목줄을 받아들었다. 손에서 가죽의 질감이 느껴졌다. 오래된 것이지만 정성껏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다. 이거 주세요. 얼마 안 받을게요. 워낙 오래된 거라. 나는 몇천 원을 주고 목줄을 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목줄을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낡았지만 든든했다. 마치 나처럼. 마치 범이처럼. 그날 저녁 밥을 주러 나갈 때 목줄을 들고 나갔다. 범이는 어김없이 와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나를 맞았다. 나는 접시를 놓고 녀석이 먹는 동안 곁에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녀석이 다 먹고 나를 봤을 때 나는 목줄을 꺼냈다. 범이야. 녀석이 고개를 갸웃했다. 목줄을 본 적이 있을까? 아마 있을 것이다. 예전에 주인이 있었을 때.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천천히 목줄을 풀었다. 그리고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가만히 있었다. 나를 믿는다는 듯이. 나는 목줄을 녀석의 목에 걸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다. 긴장해서인지 설렘 때문인지. 목줄이 채워졌다. 녀석의 목에 가죽이 감겼다. 조금 헐렁했지만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금속 고리를 채웠다. 찰칵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작게 울렸다. 녀석은 목을 흔들었다. 어색한 듯.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나는 목줄의 끝을 잡았다. 가죽이 손에 감겼다. 묵직했다. 산책 갈까? 나는 말했다. 녀석이 나를 봤다. 무슨 말인지 아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기억했을지도 모른다. 예전의 산책을, 주인과 함께 걷던 시간을. 나는 천천히 걸었다. 녀석이 따라왔다. 절뚝거리며. 나도 절뚝거렸다. 우리는 그렇게 두 절뚝발이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동네 산책로는 가까웠다.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예전엔 자주 지나쳤지만 퇴직 후로는 가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을까봐.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하지만 저녁 6시 반 거리는 한산했다. 겨울이라 해가 일찍 졌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녀석의 속도에 맞춰서. 아니, 내 속도에 맞춰서. 우리는 비슷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쉬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가 몇 개 있었고 가운데 작은 분수대가 있었다. 지금은 꺼져 있었다. 겨울이니까. 나는 벤치에 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앉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 짧은 거리가. 범인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헥헥거렸다. 녀석도 힘들었나 보다. 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녀석이 미소 짓는 것 같다고 느꼈다. 힘들지?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이 내 손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했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녀석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고 밤 공기를 마시고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사람이 지나갔다. 조깅하는 젊은 남자였다. 땀복을 입고 이어폰을 낀. 우리를 힐끗 보고 지나갔다. 나는 긴장했다. 뭐라고 할까봐. 그게 좀 조심시켜요 같은 말을 할까봐.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범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괜찮냐는 듯이. 괜찮아. 나는 녀석에게 말했다. 우리 괜찮아. 우리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무릎이 뻣뻣해졌지만 어떻게든 일어섰다. 범이도 일어났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왔던 길을 되돌아.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땀에 젖어 있었다. 겨울인데도 등에 땀이 났다. 범이도 헥헥거렸다. 나는 녀석의 목줄을 풀었다. 가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내일도 갈까? 나는 물었다. 녀석이 꼬리를 흔들었다. 대답인 것 같았다. 나는 범이에게 물을 줬다.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서. 녀석은 벌컥벌컥 마셨다. 혀로 물을 핥아먹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요란했다. 나도 집에 들어가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무릎이 쑤셨다. 내일은 더 아플 것이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몸을 움직이고 숨이 차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게 삶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다음 날도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녁 6시 반이면 나는 목줄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범인은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처음엔 힐끗거렸다. 저 늙은 남자가 개를 끌고 다닌다고. 둘 다 절뚝거린다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는지 나중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개 키우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마주친 게 3번째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네. 범이라고 합니다. 순해 보이네요. 할머니가 웃었다. 범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할머니는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잘 키우세요. 개가 있으면 덜 외롭죠. 할머니가 말하고 지나갔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덜 외롭죠. 맞는 말이었다. 범이가 오고 나서 나는 덜 외로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녀석을 생각했고 저녁이 되면 산책을 기다렸다. 삶에 리듬이 생겼다. 의미가 생겼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예전 동료를 만났다. 최 형사였다. 나보다 10살 어렸지만 오래 함께 일했다. 퇴직할 때 송별회를 열어준 사람이었다. 오 형사님. 최 형사가 반갑게 소리쳤다. 나는 멈칫했다. 범이도 멈췄다. 최 형사가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그럭저럭.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최 형사가 범이를 봤다. 개 키우세요? 몰랐는데. 응. 최근에. 좋네요. 저도 키우고 싶은데 아파트라서. 최 형사가 범이를 쓰다듬었다. 범이는 순하게 받아들였다. 요즘 뭐 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이렇게 산책하고, 녀석 돌보고. 좋으시겠어요? 형사님은 좀 쉬셔야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최 형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건강 조심해라. 무리하지 말고. 네, 형사님도요. 또 뵙겠습니다. 최 형사가 손을 흔들고 지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예전엔 무서웠는데 범이와 함께라면 괜찮았다. 녀석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아니,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우리는 계속 걸었다. 매일 같은 길을.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단순했지만 소중했다. 녀석의 보폭에 맞춰 걷는 시간. 녀석의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쉬는 시간.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다. 목줄은 점점 더 손에 익었다. 가죽의 질감이 익숙해졌다. 무게감도. 그리고 목줄 끝에서 전해지는 녀석의 존재감. 살아있는 생명이 내 손끝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범이에게 말했다. 고맙다, 범이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걷게 됐어. 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꼬리를 흔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두 절뚝발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걸. 제사장 비 오는 날의 병원행. 3월 중순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산책로 가에 개나리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도 조금씩 풀렸다. 나는 그 변화를 범이와 함께 걸으며 느꼈다. 녀석의 걸음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밥을 꾸준히 먹어서인지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뼈만 앙상한 모습은 아니었다.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걸음에 힘이 생겼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산책을 하면서 무릎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통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저녁 6시 나는 평소처럼 밥을 준비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밥과 섞고 당근을 잘게 썰어 넣었다. 수의사 유튜브를 보니까 야채도 조금씩 섞어주면 좋다고 했다. 나는 요즘 개 건강에 관한 영상을 자주 봤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어느새 밤마다 보고 있었다. 개의 질병, 영양, 노견 관리. 범위를 위해서였다. 접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이 어두웠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공기도 축축했다. 나는 범이가 있을 담장 쪽으로 갔다. 하지만 녀석이 없었다. 나는 멈칫했다. 이상했다. 범이는 항상 이 시간에 와 있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골목 저쪽, 공원 쪽,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범이야. 나는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바람만 스쳤다. 차가운 바람. 불안이 밀려왔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갔다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녀석은 늙었다. 눈도 안 좋고 다리도 불편했다. 나는 접시를 담장 밑에 놓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공원 쪽으로 갔다. 없었다. 골목 저쪽으로 갔다. 없었다. 쓰레기장 근처도 확인했다. 없었다. 범이야. 범이.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녀석을 찾아야 했다. 한참을 헤매다가 나는 뒷골목 구석에서 녀석을 발견했다. 담벼락 아래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범이야. 나는 달려갔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다. 녀석에게 다가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범이가 나를 봤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녀석의 눈에 생기가 없었다. 축 늘어진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코는 말라 있었고 혀를 길게 빼고 헥헥거렸다. 범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녀석의 몸을 더듬었다. 배가 뜨겁고 딱딱했다.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열이 나는 것 같았다. 다리도 평소보다 더 힘이 없었다. 일어서려고 하다가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범이야. 나는 녀석을 안아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범이는 20kg이 넘었다. 예전 같았으면 거뜬히 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무릎이 불안정했고 허리도 좋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범이를 안아 올렸다. 무게가 팔에 쏟아졌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균형을 잡으려고 벽에 한 손을 짚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범이에게인지 나 자신에게인지.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씩. 녀석을 안은 채로. 집까지는 300m쯤 되었을까? 평소에는 몇 분이면 가는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팔이 저렸다. 등에서 땀이 흘렀다. 범이가 신음했다. 약한 소리였다.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더 빨리 걸었다. 아팠지만 참았다. 숨이 차도 참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범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다. 범이가 계속 헥헥거렸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근처에 하나가 있었다. 10분 거리.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불안이 밀려왔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네, 사랑동물병원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저 우리 개가 아픈 것 같은데요.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세요? 숨을 헐떡이고 열이 나고 배가 딱딱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 오세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범이를 다시 안아 올렸다. 녀석이 축 늘어졌다. 더 약해진 것 같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다. 하지만 금방 거세졌다. 봄비가 쏟아졌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범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내 몸으로 녀석을 가렸다. 걸었다. 빗속을 뚫고 물웅덩이를 밟으며 차들이 지나갔다. 물보라가 튀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범이가 젖지 않게 최대한 품에 감싸 안고 10분이 20분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팔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절대 놓지 않았다. 녀석은 내가 지켜야 했다. 내가 책임져야 했다. 죽지 마라, 범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나랑 같이 늙어가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다. 말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다. 목줄을 채운 그날, 처음 함께 걸은 그날,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간 그 모든 날들이 약속이었다.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동물병원이 보였다. 밝은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도와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다. 젊은 여자 간호사가 다가왔다. 전화 받았던 그 사람인 것 같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나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나는 범이를 진료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녀석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아직 살아있었다. 아직. 수의사가 들어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오늘 저녁부터요. 평소엔 괜찮았는데. 수의사가 범이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배를 눌러봤다. 범이가 신음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급성 위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먹었거나. 수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탈수도 심하고요. 열도 많이 나네요.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집에서는 돌보기 힘들 겁니다. 나는 범이를 봤다. 녀석은 진료대 위에 축 늘어진 채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가끔 경련하듯 떨렸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태 봐서. 며칠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녀석 없이 며칠을. 나는 상상이 안 됐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담장 밑에 범이가 없는 것. 저녁에 산책을 나갈 수 없는 것. 녀석의 숨소리, 꼬리 흔드는 소리, 밥 먹는 소리가 없는 집.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수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범이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문이 닫혔다. 범이가 사라졌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비에 땀에. 무릎이 욱신거렸다. 팔도 저렸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범이만 괜찮으면 됐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수의사가 다시 나왔다. 수액 놓고 주사 맞췄어요. 지금은 좀 안정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세요. 지금 볼 수는 없나요? 지금은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간호사가 부축해줬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겨우 일어섰다. 수의사가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근데 잘하셨어요. 빨리 데리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빗속에 그냥 섰다. 한참을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차가웠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범위가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야 했다.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며 혼자서 목줄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눈물이 나는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옷을 벗지도 못하고 소파에 쓰러졌다. 그리고 범이가 누워있던 자리를 봤다. 녀석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범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버텨라. 우리 같이 버티자.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범이를 생각했다. 녀석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아파할까? 무서워할까? 내가 없어서 외로워할까? 새벽이 되었다. 나는 일어나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병원은 9시에 연다고 했다. 아직 4시간 남았다. 나는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기다렸다. 범이를 위해서, 우리의 약속을 위해서. 제5장 우리들의 속도로 산다. 병원 문이 열리기 10분 전부터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새벽 5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6시 반에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는 10분이면 충분했지만 나는 2시간 넘게 일찍 나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동네를 배회했다. 범이와 걷던 산책로를 혼자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걸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았다. 8시 50분. 나는 병원 문 앞에 섰다. 안에 불이 켜졌다.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간호사였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범이. 어떻습니까?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물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도 많이 좋아졌어요. 밤새 안정적이었고 아침에 물도 조금 마셨대요. 물을요? 네. 좋은 신호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했다. 간호사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범이를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무릎을 주무르며 기다렸다. 어제 범이를 안고 달려왔던 여파로 무릎이 부어올라 있었다.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범이만 괜찮다면 10분쯤 지났을까? 수의사가 안쪽에서 나왔다. 어젯밤 그 사람이었다. 오셨어요. 범이 보러 가시죠.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무시했다. 수의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입원실이었다. 여러 개의 케이지가 있었고 그 안에 동물들이 있었다. 맨 끝 케이지에 범이가 있었다. 녀석은 누워 있었다. 다리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귀를 쫑긋 세웠다. 범이야. 나는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통증 따위 느껴지지 않았다. 손을 넣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어제보다 열이 내렸다. 코도 촉촉했다. 녀석이 내 손을 핥았다.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히 핥았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잘 견뎠구나. 우리 범이 잘 견뎠어. 수의사가 뒤에서 말했다. 어젯밤에 고비를 잘 넘겼어요.
수액 치료가 잘 먹혀들었고 염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틀 정도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네.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요.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나는 범위를 봤다. 늙고 절뚝거리고 귀가 잘린 녀석. 하지만 강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잘 돌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범위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면회는 언제든 오세요. 나는 범이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견뎌. 금방 데리러 올게. 녀석이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대답인 것 같았다.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다. 어제의 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틀이 지났다. 그 이틀 동안 나는 하루에 3번씩 병원을 찾았다. 아침, 점심, 저녁. 범이를 보러 갔다. 매번 녀석은 조금씩 나아져 있었다. 첫날은 누워만 있었지만 둘째 날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수의사가 전화를 했다. 범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나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시계만 쳐다봤다. 2시가 되자마자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 평소보다 빨리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무시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범이를 데리고 나왔다. 목줄을 한 채로. 내 목줄. 낡은 가죽 목줄. 범이는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눈에 생기가 돌았다. 범이야. 나는 무릎을 꿇고 녀석을 껴안았다. 녀석이 내 얼굴을 핥았다. 혀가 까칠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녀석의 목을 안고 한참을 있었다. 수의사가 약과 처방전을 주며 설명했다. 일주일 동안 이 약을 먹이시고요. 음식은 부드러운 걸로 조금씩 자주 주세요. 그리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재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목줄을 잡고 범이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범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집에 가자.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아주 천천히. 범이의 속도에 맞춰서 3걸음 걷고 쉬고 5걸음 걷고 쉬고 사람들이 지나쳤다. 빠르게, 급하게.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나는 범이를 위해 거실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뒀다. 오래된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고 범이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편안한 한숨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닭가슴살을 삶았다. 아주 잘게 찢어서 미음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 범이에게 줬다. 녀석은 천천히 먹었다. 조심스럽게. 배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걸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다. 천천히 먹어. 우리 이제 천천히 가는 거야. 나는 녀석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다. 범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 누웠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도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담장 밑 녀석이 웅크렸던 자리가 보였다. 이제는 비어 있었다. 녀석은 여기 내 옆에 있었다. 집 안에. 언제부터였을까? 범이는 더 이상 밖의 개가 아니었다. 가족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범이는 거의 회복했다. 밥도 잘 먹고 걷는 것도 나아졌다. 수의사도 잘 회복했다고 칭찬했다. 나는 다시 산책을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무리하지 않게. 저녁 6시 반. 나는 목줄을 들었다. 범이가 벌떡 일어났다. 꼬리를 흔들었다. 산책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집을 나섰다.
익숙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천천히 걸었다. 멈추는 횟수도 많아졌다. 범이가 쉬고 싶을 때 쉬었다. 나도 쉬고 싶을 때 쉬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개나리가 만개에 있었다. 노란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렸다. 범이는 내 발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개들이 지나갔다. 젊고 빠른 개들. 주인에게 끌려가듯 뛰어갔다. 부럽니? 나는 범이에게 물었다. 녀석이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내 손에 머리를 비볐다. 부럽지 않다는 듯이. 나도 안 부러워. 나는 말했다. 정말이었다. 저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 속도가 있었다. 늙은 무릎과 절뚝이는 다리의 속도. 천천히 하지만 함께 가는 속도. 할머니가 지나가다 우리를 봤다. 예전에 인사했던 그 할머니였다. 아이고, 범이 어디 아팠어요? 요즘 못 봤네. 네. 잠깐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돌보시니까 금방 나았어. 할머니가 범이를 쓰다듬어 줬다. 범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개가 있으니 좋죠? 덜 외롭고. 네. 그렇습니다. 외로움. 예전에는 그 단어가 무거웠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외로웠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덜 외롭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봄 저녁의 색이었다. 범이야. 나는 걸으며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어차피 갈 곳은 집이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니까. 범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다. 알겠다는 듯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에 서서 뒤를 돌아봤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보였다. 멀지 않았다. 빠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함께 걸어온 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범이 옆에. 침대는 비워뒀다. 녀석이 아직 침대에 오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내려왔다. 같은 높이에서 자고 싶었다. 범이가 내 팔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한 무게였다.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살아있는 소리. 고맙다, 범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걷게 됐어. 아파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범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곁에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봄밤의 달.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평온했다. 악몽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범이가 있으니까. 녀석의 온기가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범이의 얼굴을 함는 느낌에 눈을 떴다. 녀석이 나를 깨우는 중이었다. 산책 시간이었다. 알았어. 갈게. 나는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예전보다 덜 아팠다. 매일 걷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아니면 범이와 함께라서 통증이 덜 느껴지는 것일 수도. 목줄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부드러웠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봄이 완연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느린 걸음으로. 범이가 가끔 멈춰서 꽃냄새를 맡았다. 나무에 오줌을 쌌다. 나도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우리도 저렇게 가면 돼. 나는 범이에게 말했다. 구름처럼. 천천히. 우리 속도로.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 걸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다. 매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계속 걸었다. 천천히. 함께. 세상은 빨랐다. 사람들은 급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갔다.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도가 있었다. 늙은 무릎과 절뚝이는 다리의 속도. 하지만 그게 우리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범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여전히 혼자였을 것이다. 집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통증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만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걸었다. 아팠지만 걸었다. 범위와 함께.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함께라면 약해도 괜찮다는 것. 범이가 내 손을 핥았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범이야, 우리 같이 걸을까? 녀석이 꼬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일어나 다시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천천히. 우리들의 속도로.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